자, 지금부터 2026년도 국가직구급 형사소송법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속한 재판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속한 재판 원칙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판사 마음대로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돼요. 즉, 엔간에서는 신속한 재판 원칙이 위반된다 라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1번 질문 보겠습니다. 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던 구속만기 10일을 앞두던 구속만기 5일을 앞두던 간에 1회 공판을 언제 시작할지는 누구 맘대로? 판사 맘대로입니다. 좀 다소 늦게 시작했죠. 구속만기 25일 앞두고 비로소 1회 공판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정도 가지고 신속한 재판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라는 지문은 틀린 것이죠. 아마도 재판할 사건들이 너무너무 넘쳐나서 신속한 재판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엔간하면은 신속한 재판 원칙 위반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이 중요한 권리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을 해야 되겠죠. 자,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될 수는 없습니다. 신속이라는 이 말 자체가 워낙에 강범위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빨리 해야지 신속이다 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애매한 단어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상징적으로 신속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상징적인 규정으로부터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이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입법자가 법률로서 규정을 해야지 구체화될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틀렸고요. 이 뒤에 부분은 맞네요. 구체적으로는 그렇죠. 입법자에 의한 입법 형성을 필요로 한다. 이 뒷부분은 옳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틀린 지문이죠. 자,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종국 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 일수를 한정한 이 규정을 우리 판사님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 안 하죠. 이거 규정해봐야 판사들은 간단하게 훈시 규정으로 해석해버리고 자신들은 이런 규정에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해버리죠. 자기들 구속하는 이런 규정들은 그냥 손쉽게 벗어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오해하니까. 심판기간 일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그 규정, 선고기간 일수를 규정한 소촉법 그 규정 전부 다 훈시 규정으로 그냥 해석해버리죠. 그래서 찍지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렇게 그냥 판단해서 자기들은 그 규정의 구속에서 벗어납니다. 참 편합니다. 자, 결국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아니죠.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아, 옳은 내용입니다. 결국 이런 규정은 쓸데없는 그런 규정으로 봅니다.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필요적 변호사건 아닙니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 허가 없이 이러면은 거의 100% 피고인 불리하다고 했죠. 자, 피고인이 이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피고인이 배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 페널티를 받습니다. 퇴정하고, 그 변호인마저도 동조하여 퇴정했다. 그럼 변호인 너도 임마 배더다. 이렇게 판단해버리죠. 그리고 뒤의 결론은 뻔합니다. 수사 부분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재정 없이 얼마든지 심리 판결할 수가 없다, 있다. 100%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3번이네요.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척 사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제척 사유는 한마디로 재판의 공정을 위한 제도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지문 보죠. 통력인 사건 기억하시죠?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족, 비친족. 그렇죠. 비친족입니다. 따라서 친족 관계에 있을 때 제척 사유 해당된다라고 규정한 17조 2호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다. 해당되지 않죠. 비친족이니까.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3번 지문에서 살펴보겠지만은 통력인이 정인으로 정언을 한 경우라서 2호가 아니라 4호로서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였죠. 하지만 이 지문은 2호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이 지문 내용은 옳은 내용입니다. 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법관이 수사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이든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이게 7호에서 규정한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묻는데 수사 단계면은 1심이죠. 아직은 1심 단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이 법관은 당연히 1심 법관이었겠죠. 그러면 전심이 될 수가 없죠. 동심으로 봐야죠. 따라서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는 이 지문 내용은 당연히 틀린 내용입니다.
자, 3번 통력인 사건의 두 번째 버전이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통력인이 사건에 관하여 정인으로 정언을 한 때는 친족 관계에 있어서 제척 사유 해당되는 게 아니라 17조 4호 조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척이 되죠. 여기까지는 옳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제척 사유가 있는 통력인은 해당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되죠. 그 통력인이 통력한 정인의 정인신문조서 요거 위법적법 당연히 위법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위법이죠. 이걸 갖다가 유죄 이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설마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옳은 내용입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4번 지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념서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쉽게 풀리는 지문입니다. 자,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어떤 혐의 있으면 수사 의뢰 하도록 돼 있죠. 예,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 후 당해 행사 피고 사건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그러면 항소심과 수사 단계는 전심 관계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동심 관계는 아니에요. 항소심이 그 위심이니까 전심 관계로 볼 수 있죠. 그러나 형사법 17조 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기소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죠. 왜? 양념서 법칙 그대로 적용할게요. 7호 소정 누구? 법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방 수사 의뢰는 법관으로서입니까?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입니까? 그렇죠. 선거관리위원장, 염소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이지 법관으로서 재판 도중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념소 법칙 그대로 적용해서 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이 지문 내용은 옳네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네요. 1번 지문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라는 문구를 보니까 재량국선 그 조문인 것 같습니다.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 청구? 재량인데 무슨 청구? 재량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피고인 청구는 필요 없고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데 다만 억지로 자기는 싫은데 강제로 이렇게 변호인을 갖다가 선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 선정하도록 돼 있죠. 재량국선이므로 피고인 청구는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2번 지문 보겠습니다. 필요적이라고 돼 있네요. 변호 사건에서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위법적법 당연히 위법. 필요적인데 변호인 없이 위법이고 그 소송 절차 당연히 위법이고 그 위법한 공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이 유효겠습니까? 설마? 전부 다 무효지. 옳은 내용입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싫다는데 변호인을 강제시킬 수는 없죠.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량 국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선정해야지.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요. 그죠? 그런데 애도 막 보놨네. 위법일 것 같습니다. 국선 변호인의 선정 없이 위법. 공판 심리가 이루어져 방어권이 침해. 아예 우리 판단하기 쉬우라고 아예 그냥 막 탁 갖다 받쳐주는 그런 키워드죠. 위법. 그래서 판결에 영향까지 미쳤대. 야, 아예 그냥 등미까지 그냥 탁탁 갖다 받쳐줍니다. 그럼 결론은 뭐 위법이겠지. 형사법 33조 3항 그 재량국선 그 조문이죠. 을 위반 한국처벌 이게 너무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이거? 끔인데 우리 수준을 너무 무시한 것 같은데 이거. 어쨌든 옳은 내용입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검사사경이 단지 변호인이 피해자 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굿배드. 당연히 굿이지. 너희들이 배드네. 부당했으니까. 근데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 이거 굿배드. 당연히 배드죠. 위법입니다. 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해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 당연히 위법이니까 허용될 수 없다. 굿배드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송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송 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 개념 요소가 에헤이 본질이 결여됐다면 그 어떤 행위 자체가 존재 부존재 이거는 분존재입니다. 본질이 결여됐는데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소송 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일명 불성립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현하죠. 이런 경우는 하자치고 나버리고 문제가 된대죠. 어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하자가 있을 때 하자치유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예 어떤 행위 자체가 부존재 내지 불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묻었다라는 하자 자체가 존재를 할 수도 없죠. 불존재 불성립하는데 무슨 조그마한 하자가 붙어 있겠습니까? 따라서 소송행위가 성립되어서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그렇죠. 하자치유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겠죠. 옳은 내용입니다.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라면 본안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죠. 근데 얘가 개겼어. 정지하지 않은 채
분명히 위법입니다. 과정 자체는 분명히 위법이에요. 근데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 당연히 효력이 없죠. 중요한 위법을 저질렀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됐네. 이런 거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대요. 그러면 법관 자신에게 뭐 기피 사유가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입니다. 뭐 적법이라고 표현할게요. 하지만 우리 법치국가에서는 결과적으로 적법했다 하더라도 절차, 즉 과정 자체가 위법이면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위법이다, 적법이다. 그렇죠. 위법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뭐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확정, 뭐 결과적으로는 적법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모든 소송 행위는 무효다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니까 옳은 내용입니다. 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절차 형성적 소송 행위의 핵심은 형식적 확실성이죠. 따라서 엔간에서는 절차 형성적 소송 행위가 한번 이루어지면은 다시 번복을 잘 안 시켜줍니다. 하지만 피고인 이익을 위해서 가끔씩 엄격한 요건 하에 무효화 시켜주는 경우가 있었죠. 바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절차 형성적 소송 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로 엔간에서는 인정 안 해주죠.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인과관계 표현이죠. 그런 소송 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 보통 않았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인과관계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인정되는 중요한 점, 우리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 착오의 필요는 없었죠. 근데 형식적 확실성을 워낙 강조하는 절차 형성적 소송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경우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점에 있어서 착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엄격한 요건을 달아놨습니다.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엔간에서는 한번 절차 형성적 소송 행위가 있으면 무효화시켜 주겠단 말입니까? 무효화시켜 안 주겠단 말입니까? 그렇죠. 무효화시켜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포한 거죠. 이어서 보면 이러한 착오에 동기의 착오가 포함되지 않으면은요, 이런 착오가 거의 없을걸요. 왜냐면은 발생되는 착오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입니다. 동기의 착오를 빼버리면은 이런 착오 자체가 아예 문제도 안 될 겁니다. 동기의 착오 포함된다라고 해야죠. 즉 동기 착오가 포함된다라는 점은 사기죄의 착오에 있어서도 동일하죠. 예, 그렇게 연관지어서 암기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기죄에서 착오 비교했을 때 중요한 점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사기죄 착오와 다르고 동기 착오 포함시킨다라는 점은 사기죄 착오와 동일하다. 예, 이렇게 좀 요령껏 암기하시면 충분한 판례 질문이었습니다. 어쨌든 3번 내용 자체는 틀린 내용이죠. 4번 질문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라 하더라도 완전 애기거나 완전 또라이가 아닌 이상 인간으로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2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처리할 당시 처벌불은 의사라고 하죠. 처벌불은 의사 할 당시 그러한 의사표시 의미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었네. 즉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였네요. 완전 또라이는 아니었다 이 말이죠. 이러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라도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경우에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동의가 없었더라도 처리해서 표시는 유효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송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송 조건 존부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죠. 법원은 피고인 신청이 없으면 그렇죠. 이거는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 선고는 할 수 없다. 이거는 토지 관할은 어차피 피고인 편의를 위한 제도니까 뭐 피고인 자신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토지 관할 위반이 있을 때 뭐 피고인이 관할 위반 선고해 주세요 라고 굳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뭐 자신이 그 불편을 감수하겠다는데 굳이 관할 위반 선고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재심 대상 판결 확정 후 형선고 효력 상실케 하는 예외적인 경우죠. 특별 사면이 있었네요. 특별 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재심 심판 절차 진행하는 법원은 신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 판결하는 게 아니죠. 유무죄 실체 재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소 판결 사유 중 하나인 사면은 일반 사면일 때 한정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초지일관 입장이죠. 그래서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면소 판결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봐도 면소가 뭐죠? 공소제기를 면제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인간한테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특별사면은 면소라는 것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질문은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려 헌법에서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어떡하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할 수가 없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소법 327조 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한 정도가 아니라 헌법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해당하기 때문에 공기판 선고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 할 수 없도록 아예 소년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동법 보호처분은 확정 판결이 아니죠. 즉 기판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판력이 있어서 면소 판결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년법상 이런 경우에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아예 소년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공소제기했다면 법률 소년법 해당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이므로 공기판을 선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문 내용은 결국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